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어젯밤 백악관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백악관 앞에 마련된 간이 추모대는 촛불과 함께 증오범죄에 저항하는 내용의 팻말 등으로 둘러싸였으며 추모객들은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또 워싱턴 동성애 남성 합창단은 이날 가두 행진을 벌인 뒤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급히 모여든 추모객들과 함께 민권운동 시절의 노래인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를 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오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난사 사건은 어제 새벽 2시쯤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총격범 오마르 사디키 마티는 출동한 경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그는 범행 직전 긴급구조대인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충성을 맹세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직 조사가 이른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테러이자 증오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테러나 증오범죄도 미국의 정체성을 바꿀 순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어떠한 미국인에 대한 공격도 미국인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확연히 일깨워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대형 총격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15번째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총격범 오마르 마틴의 전 부인은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토라 유수피 씨는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틴은 결혼 초기에는 평범했지만 곧 아무데서나 화를 잘 내고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자신을 인질처럼 대했고 친정 식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범은 과거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 오마르 마틴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신문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이 마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 관리는 당시 조사관들이 그의 범죄 활동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틴은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동조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ISIL은 이번 올랜도 총격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IL의 라디오 선전 매체는 오늘 미국 내 칼리프 전사들 가운데 한 명이 올랜도 나이트클럽 내 동성애자들을 위한 옹호 모임에 침투해 1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난해 23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군사 전문 컨설팅 업체 IHS 제인스가
어제 발표한 연례 세계 무기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기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이후 100억 달러가 증가한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전년도에 2배에 달하는 180억 달러치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프랑스는 오는 2018년이면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6억 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 도시 팔루자에서 주민 4천여 명이 추가로 탈출했다고 국제지원단체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라크군의 팔루자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후 탈출한 현지 주민 수는 27,580여 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난민들을 지원하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비핵화 언급 없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내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국방장관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기업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국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비핵화 언급 없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측의 최근 대화 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연이어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동력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북한의 도발이 대화와 보상 그리고 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대북 압박 기조가 재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던 남북 간 대화 교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데 대해 제재와 압박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남북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교류는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대남 도발 위협 등으로 맞서다가 지난달 초 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정은 당위원장의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꿔 대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안보 문제에 있어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가는데 20대 국회가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13일 정례 기자 설명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이어지는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는 대북 제재 그리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그 도발 위협을 막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안보와 교류 양쪽을 다 같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단을 상황에 맞춰서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학의 기본 업무는 동방의 핵대국, 군사 최강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신념으로 확고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 분야와 관련한 공개 활동을 한 것은 지난달 초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처음으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종합대학의 전신인 국방대학에 김일성 주석 시대인 1964년 세워졌고 김 위원장이 이를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보다는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0일 차기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의 고삐를 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화보다는 제재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전략적 인내 결실이 빈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을 위해 서둘러 평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그 대신 새 대북 제재에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며 만일 제재가 성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제재를 부과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주민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핵과 군사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김정은의 주장이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소형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원자로 한 곳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새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과 여러 차례 합의가 타결된 적이 있지만 결국 약속이 파기되고 깊은 불신만 남겼다며 현재로서는 제재가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차기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이하고도 놀라운 위협을 무력화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5일자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새롭고 중대한 압력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재정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새 대북 제재의 운명은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제재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며 이런 면에서 새 대북 제재 시점은 희망을 가질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미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중국의 압력에 위축되지 않고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근거로 앞으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내일 프랑스를 방문해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 장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비확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과 르 드리앙 장관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양자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강화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과 기관들의 사전 대응으로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의 수사 결과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에 한국 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 곳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C의 통합 관리망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통합 관리망은 한국의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체계로 이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원격으로 여러 대의 PC를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네트워크스 서비스를 비롯한 SK그룹 계열사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KT, 그리고 주요 정부 부처 등이 이 관리망을 사용해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이 관리망 체계의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낸 뒤 침투해 해당 기관들의 전산망 통제권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 전산관리망을 통해 이들 기업과 기관의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좀비 PC를 만든 뒤 대규모 공격에 이용할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좀비 PC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스스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불법 침입자인 해커에게 원격 조정되는 PC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번에 북한의 통제에 놓였던 PC는 13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자체 대응팀을 가동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전산 관리망의 결함을 신속히 밝혀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해킹 이후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피해 규모는 그동안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3년 3.2형 사이버 테러 사태의 2배 반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소재지는 평양 시내 류경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3.2형 사이버 테러 당시 확인된 IP와 동일한 것이라고 한국 경찰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해킹 과정에서 SK네트워크스 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한국 기업의 PC에 저장된 국방 관련 자료도 대량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출해낸 문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2,600여 건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군 통신망 관련 자료와
F-15 전투기의 날개 설계도면, 중고도 무인 정찰기 부품 사진, 그리고 각종 연구개발 문건 등 방위산업 관련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탈취된 문서 가운데 보안상 위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일부 기업 집단에 대해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PC 통제권을 탈취하고서도 이를 감춰둔 채 또 다른 공격 대상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16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6.15 남측위원회의 방북 신청을 구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15 남측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방북 신청서에 북측의 초청장이 없어 방북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6.15 남북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하고 북측의 초청장을 받으려 했지만 팩스 등을 통한 북측과의 간접 접촉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 방침 때문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 초청장이 있더라도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교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혀 사실상 불어 방침에 따른 조치임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콩과 잡곡 등 북한의 대체 작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자 등 이모작 수확률도 21%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쌀과 옥수수 등 주곡을 제외한 콩과 수수, 기장, 메밀 등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주곡인 쌀과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총 곡물 생산량의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국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서 콩과 잡곡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콩과 잡곡은 가뭄에 강한 작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콩과 잡곡, 가을 감자, 그리고 이모작 작물인 보리와 밀, 봄감자 수확량은 총 127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추수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총 36만 3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수수와 기장, 메밀 등 잡곡 생산량은 15만 6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90%가량 증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콩 생산량도 전년도에 비해 37%가량 증가한 22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9일 VOA에 지난해 가뭄으로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벼 대신 대체 작물을 심어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심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양의 이제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는 데는 전혀 이제 모심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벼 생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작물을 심었던 거죠. 실제로 2014년 벼농사 면적은 52만 5천 헥타르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46만 5천 헥타르로 감소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쌀과 옥수수 수확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대체 작물인 콩, 조, 수수, 메밀의 수확량이 늘어 급격한 곡물 생산 감소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쌀 수확량은 도정전 기준 195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는 230만 톤으로 3%가량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총 곡물 생산량은 542만 톤으로 전년보다 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5-16 양곡연도 기준으로 북한 당국이 식량 부족분 가운데 30만 톤 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해도 여전히 39만 4천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여성 체육인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회 위원회에 도전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은경 씨가 주인공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10일 북한의 한은경 AFC 집행위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신설되는 국제축구연맹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FIFA 평의회는 부패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FIFA 집행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구성되는 기구로 FIFA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평의회는 기존 집행위원 24명 외에 13명을 새로 선출해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37명 중 아시아 몫은 7명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4명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추가로 평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여성목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AFC에 후보로 등록한 8명 중 여성은 북한의 한은경 위원과 호주의 모야도드, 방글라데시의 마푸자 아크테르 등 3명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9월 27일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AFC 특별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한은경 위원은 지난 2013년 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은 지난 2014년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한 의원은 필리핀 마닐라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평양 국제축구학교 학생들이 메시를 무척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메시가 북한을 방문해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둘러보기를 원한다며 메시가 만일 방북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축구 실력 향상을 위해 드리는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최근 중국 어선이 대거 몰려와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중국 어선에 이 일대의 조업권까지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하구 수역은 비무장지대와 같은 남북한의 완충지대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립수역입니다. 이런 중립수역에 중국 어선이 대거 몰려와 불법 어업을 벌이면서 퇴거 작전이 펼쳐지는 상황. 1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 어선 10여 척이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몰려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나 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북한이 중국 측에 한강 하구 수역의 조업권을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 조업권은 물론 남쪽 해역 조업권까지 중국 어선들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실제 북한이 매년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왔으며 지난 2014년엔 NLL 이남 한국 어장의 어업권까지 판매한 적이 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VOA에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 역시 북측의 조업권 판매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조업권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와 관련돼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그 의도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작전과 관련해 한국 측에 전통문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법 어선 퇴거 작전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도 작전 지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해뿐 아니라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04년 5월 북한과 중국이 민간 차원의 입어 계약을 체결한 뒤 동해안에서의 중국 측 조업 어선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 임종흥 주무관의 설명입니다. 2004년도에 144척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00척이 이제 현재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13배가 넘게 정도 들어가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
임 주무관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무분별한 어획에 나선 뒤 지난 10년간 한국 어선들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어선에 대한 북한 어업권 판매와 관련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어선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현대화 개보수 해가지고 확충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중국 어선에다가 돈 받고 조건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역시 북한이 낡은 어선과 대북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 등으로 조업에 나서기 어려워지자 돈을 받고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권을 일부 중국 어선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중국 어선에 어업권을 넘겨 얻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단 중국 어선을 이용해 군사적으로 서해 NLL을 긴장지대로 만들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당사자 간 긴장 조성보다 중국 어선을 끌어들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중국 어선단이나 수산 기업들로부터 무언가를 지불받고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뭔가 북한 군부가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 어선들을 이용해서 NLL을 새로운 열점지대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뭔가 새로운 서해를 갈등 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 전략적으로 서해안 지역을 긴장지대로 만들고 이걸 남북관계의 어떤 어부질이나 또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 어선 10여 척은 모두 한강 하구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3년 6.25 한국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한국 측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론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유공원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북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음식을 맛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장은 이따가 네. 지금 이따가 또 10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유공원. 주민들이 모여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느 동네 잔치와 다를 바 없는 흥겨운 자리인데요. 잡채와 불고기 같은 일반적인 잔치 음식이 아닌 조금 특별한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주 비빔밥, 쑥개떡 등 북한이 원조인 음식들인데요. 이번 행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가 주최한 북한 음식 체험 바자회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의 전규중 지회장입니다. 북한 음식 바자회인데 저희들이 지금 5년차 됐습니다.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의 음식과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60여 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해 폭이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북한 음식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그전에는 북한 음식 하면은 냉면을 생각했지만 작년부터 해주 비빔밥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해주 비빔밥, 녹두 빈대떡, 그다음에 쑥개떡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 장에 10,000원씩 하는 표를 구입해 여러 가지 북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티켓을 받고 숟가락 젓가락을 가져가시면 그거를 티켓 대용으로 식사를 드려요. 이게 해마다 우리가 하는데요.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오늘은 또 음식이 더 맛있는지 쓰레기가 별로 안 나요. 쓰레기가 찌꺼기가 남는 음식이 없어요. 너무 맛있게 드셔요. 새로운 음식이니까 맛도 있고 사람들도 일부러 북한 음식이라고 먹으러 온다고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항상 해마다 하는데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북한 음식이라고 하면 뭐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해주 비빔밥 있다고 선전하고 오면 그거 드시게 하면 일부러 체험한다고 어머니 모시고 오는 분들 계세요. 네, 너무 보람됩니다. 해주 비빔밥은 쇠고기 대신 닭고기가 고명으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해주 비빔밥 배식을 맡은 자유총연맹 안양지부의 강정임 회원입니다. 닭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게 올라가는 게 해주 비빔밥의 특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고 해보니까 진짜 뭐 보람도 있고 맛도 있어요. 다 같이 서로서로 더 저희 많이 드실 수 있으면 그런 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먹으면서 정이 쌓여가는 거니까. 한국 음식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조금은 심심한 맛이라 입맛에 따라 반응이 갈렸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함께 나누면서 동네 주민들 간의 정이 쌓여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3일 동안 준비하셨다는데 여기가 입구다 보니까 빨리 떨어지는가 봐요. 저쪽에 또 여러분들 있으시니까 똑같은 거 있으시니까 예, 다 맛있습니다. 정성껏 하셨으니까 북한 음식은 닭고기를 넣나 봐요. 예, 그리고 원래는 이거 간장으로 비벼 먹는다는데 우리 여기 남한 사람들은 입맛이제 고추장이 그러니까 양념 고추장으로 가리를 하시네요. 여기는 맛있게 먹고요. 진짜 뭐 심심하니 맛있고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와봤는데 좋네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정말 펼쳐놓고 먹으니까 그게 좋고. 지금 비빔밥하고 나물 종류, 개떡. 우리는 아예 색깔이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가운데 특이한 색깔이 있더라고. 그게 뭔지 몰라서 우리 잠깐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빔밥에 나는 닭고기를 넣은 게 거기 전통인지는 모르고 인원이 많으니까 저렴하게 하려고 닭고기를 넣나 보다. 우리는 소고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원래 닭고기를 넣는 거군요. 비빔밥인데 야채가 많아서 좋아요. 건강에 좋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우리는 고추장에 비벼 먹는데 여기 우리 야채를 많이 줘가지고 그냥 간이 돼가지고 그냥 먹어. 이거 해마다 하는데 가끔씩 오는 때 괜찮아요. 이거 자주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에 나온 시민들은 행사장에서 탈북민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밥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북한 사람 아닌데 우리나라도 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행사하면 다 북한 사람이 오셔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게 좀 아쉬운 거예요. 통일되면 같이 나눠 먹는데 북한 음식 이렇게 맛있는 걸 심심하기는 하네. 근데 뭐 생각해보면 좋으니까. 아니 못 먹어봤는데 처음 와봤는데 맛있는데 맛있고. 한편 이날 판매한 수익금은 앞으로 안양 지역의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 기금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회의 전규중 지회장입니다. 추후에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안보 현장 견학을 같이 한다든지 연말 송년회를 같이 하는지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이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8년 한때 불능화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다시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군에 자리한 영변 핵단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입니다. 플루토늄은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주요한 핵무기 원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박과 협상 속에서 영변 원자로의 봉인과 재가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존재가 처음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1985년 12월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원국이었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하면서 이를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1993년 3월 북한은 사찰 문제로 대립하면서 IAEA를 탈퇴합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핵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고 이듬해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도출합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경제 지원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원자로를 폐쇄합니다. 하지만 2002년 이른바 2차 핵 위기 당시 북한은 합의를 번복하고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마저 탈퇴하면서 한반도의 핵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불거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자회담이 가동됩니다. 2003년 8월 열린 첫 육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어 2005년 9월 육자회담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는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냈습니다. 모두 6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 핵계획 포기와 IAEA, NPT 조약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안보 공약 및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고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육자회담은 파행됐습니다. 급기야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바로 대북 제재 결의 17185를 채택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육자회담이 파행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월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양자 접촉을 갖습니다. 그 결과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담은 213 합의와 13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2007년 11월 불능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이 영변에 들어가 실사를 하고 불능화 조치 대상 11개를 결정했습니다. 2008년 6월 26일에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북한은 CNN 등 외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냉각탑 폭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냉각탑은 약 30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핵 분열 때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장치입니다. 냉각탑 폭파는 불능화 11개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냉각탑 폭파는 불능화를 위한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자회담 한국 수석 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역시 비핵화에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이 남아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머지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검증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놓고 북한과 참가국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2008년 12월을 기해 육자회담은 다시 파행됐습니다.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 달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응해 비난 성명 등을 채택하며 제재를 가하면서 다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재처리 재개를 선언하고 8월 말 폐연료봉 8천여 개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추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적대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 위기를 더 고조시켰습니다.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 이어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 4월 북한 원자력 총국 대변인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메가와트급 흑연 감속로를 재정비해 다시 가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38로스를 비롯해 미국의 여러 민간 연구소 등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도
북한이 2013년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이래 핵농축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도 재개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플루토늄을 재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랜 기간 이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소식을 보도한 뒤 미국 국무부는 이런 정황이 보인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성 사진이나 첩보를 통해 플루토늄과 관련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확인한 것인지 또 북한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기보다는 핵 능력이 증강됐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압박의 성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 북한이 꺾이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핵실험도 계속할 수 있다. 플루토늄 생산을 통해서 핵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핵실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시위하는 그런 형태라고. 8년 만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영변 핵시설이 또 다른 핵 위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의 새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고요. 5월 말부터 출근을 해서 이 개원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한국의 20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의 직무수행 선서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 연설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 연설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 통합도 강조했고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는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원식 분위기 잠시 들어보시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항상 시작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자라는데 국회와 대통령이 한 목소리를 낸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국회가 국민 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 이 대화와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출발은 그렇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쉬운 국회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형태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권당의 의석수가 더 많은 것을 당연시했던 여대 야소가 아니라 네. 의석수가 절반이 안 되는 집권당,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이 3당 중심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새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협치의 국회를 강조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겠다. 예. 국민의당에서는 공부하는 정당이라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 이런 개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각 당이 바라는 대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협치도 하고 민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2년 전 서해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경기도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47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이 세월호가 제주도로 향하던 가운데 목포 해상에서 침몰한 건데요. 당시 수습하지 못했던 9명을 찾기 위한 사상 초유의 인양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옆으로 누워서 뻘에 박혀있는 세월호의 배 머리 부분을 2도, 4m 정도 들어 올리는데 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비가 오고 안개 낀 사고 해역에서 진행된 인양을 위한 첫 크레인 작업이 진행된 건데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 3개월, 789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 인양 작업에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네, 이 침몰한 배를 똥째로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어떻게 물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뻘에 박혀 있는 세월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철제 지지대를 밑으로 설치를 합니다. 네. 앞뒤를 최대로 한 10m 정도 들어 올려서 아래쪽에 그 지지대 리프팅 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설치하고요. 네. 그래서 물 위로 떠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플로팅 도크라는 곳에 이동시킨 뒤에 천천히 수면 위로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는 100km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서 네. 제일 먼저 세월호 희생자 수습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인양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배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글쎄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가장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그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네. 인양 업체 선정하는 것, 어떤 기술로 이 배를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기술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이유입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해상이기 때문에 태풍과 날씨 등의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도 늘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공개 입찰을 통해서 중국 국영 인양 전문 기업인 상하이 세비지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인양 업체로 선정했었고요. 네. 정부는 인양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날씨 등의 변수만 없다면 늦어도 7월 말에는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평도 어민이 직접 나서서 납포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사건 이후에 지금 서해바다에서 민감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속하던 해경을 태우고 북방 한계선 쪽으로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납포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하던 50톤급 중국 어선이 납포를 위해서 배에 올라탄 한국 해경을 태우고 북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중국 어선은 해경이 들어간 조타실 철문을 봉쇄했고요. 해경은 그 안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차단해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절단기로 철문을 열고 기관실을 제압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네. 이게 10여 분 만에 일어난 상황인데 그런데 이 배가 멈췄던 지점이 NLL 북방 한계선 남방 4km 지점이었습니다. 예. 하마터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설 뻔했던 그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10분 만에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긴박했던 그런 10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납포된 중국 어선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한국 사법당국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 해역, 그러니까 한국 관할구역인 배타적 경제수역의 8.6km를 침범한 혐의입니다. 네. 또 꽃게와 잡어 등 45kg을 불법적으로 어획한 혐의인데요. 이 불법 선박,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했다는데 지난 2달간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했던 것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선장과 기장, 항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고요. 네. 나머지 선원 4명 중국으로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해마다 이렇게 꽃게잡이 처리되면 이 서해에서 이렇게 긴장감이 형성되는 일이 많은데 올해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2차례씩 전해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그리고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대로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5월 30일 아프리카 세네갈에 세워진 특별 법정은 차드의 독재자 이센 아브르 전 대통령에 대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고문, 성노예화, 그리고 4만 명을 학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센 아브르는 지난 1982년 반란을 일으켜 구 정권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수도 은자메나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후 8년간 이센 아브르와 비밀 경찰을 비롯한 그 세력들은 투옥과 고문, 살해 같은 대규모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아브르 정권은 자신이 정적으로 간주하는 다른 종족의 지도자를 탄압하고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인종 청소를 저질렀습니다. 8년 후 권좌에서 물러난 이센 아브르는 세네갈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많은 희생자와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합쳐져 마침내 이센 아브르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국제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특별법정은 아프리카 연합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독재자를 인권 유린과 반인륜 혐의로 재판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재판은 반인륜 범죄와 전쟁 범죄, 그리고 잔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미국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재판을 위해 특별 법정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세네갈 정부와 차드 정부,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을 크게 칭송합니다. 또 미국은 100여 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전직 국가 수반을 비롯해 비슷한 잔학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용인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